안녕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부 고시 자료부터 해서 뉴스 기사, 또 시니어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정말 꼼꼼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 자료들을 쭉 보는데 저희 눈길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바로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 사연이요. 평생 모은 정기예금이 만기돼서 며칠 그냥 입출금 통장에 잠깐 넣어뒀을 뿐인데 네, 바로 그거요. 그걸 이유로 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정말 억울한 경우죠. 바로 그겁니다. 그 사연이 오늘 저희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돈을 모은 분이 한순간의 실수로 손해를 보고 또 보내주신 다른 자료처럼 미리 재산을 잘 분산해둔 사람은 이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달에 약 34만 원. 이게 5년이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 숨어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여러분의 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 고시 자료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죠. 그래서 내 재산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자료에 아주 굵은 글씨로 딱 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합격선인데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네, 247만 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이신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보다 낮으면 합격인 거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그냥 월급이나 연금처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버는 돈. 그렇죠. 하지만 정부가 보는 계산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매달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건 물론이고요. 지금 살고 계신 집, 은행예금,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자동차까지요? 네, 전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 그게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아, 그래서 나는 매달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왜 연금을 못 받지?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군요.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격만으로도 기준을 훌쩍 넘겨버릴 수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사람이 사는데 집이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까 어느 정도는 재산에서 빼주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자료에도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항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이요? 그리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재산이다. 이렇게 보고 전체 재산에서 빼고 계산을 합니다. 아, 그럼 금형재산,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건 어떤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금 명목으로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재산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공제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첫 단추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내주신 뉴스 기사에 나온 인천의 김태식 어르신 사례가 딱 떠올라요. 그 중요하신 분 말씀이시죠? 네. 집값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니까 2년 전에 따님한테 아예 증여를 해버리셨다고요.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당연히 연금을 받을 줄 아셨는데 결과는 탈락이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집은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하면서도 정말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정부에는 증여재산 사후관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증여재산 사후관리요? 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으려고 재산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따님 이름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정부의 전산망은 그 집값을 여전히 김태식 어르신의 가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가상의 주머니라니 말이 좀 무서운데요? 그럼 한 번 증여하면 평생 그게 내 재산으로 따라다니는 건가요? 평생은 아닙니다. 자연적 소비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그 가상의 돈을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썼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아주 느린 속도로 차감해주기는 합니다. 아, 조금씩은 깎아주는군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그 가상의 돈이 전부 사라지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5년이나요? 그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집도 내 것이 아니고 연금도 못 받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섣부른 증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증여를 고민하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주거공제나 금융재산공제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기준 안으로 들어오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온라인 시니어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좀 살펴보죠. 여기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이 진짜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예 신청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부정확한 정보가 노후를 위협하는 셈이죠. 가장 많이 보이는 글이 이거였어요. 자식이 의사인데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겠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부모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거 사실인가요? 아, 그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폐지된 옛날 기준이에요. 아, 옛날 기준이군요. 네, 현재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단 1원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봅니다. 와, 그럼 자녀가 대기업 회장이든 잘 나가는 전문직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오해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이건데요. 이 부분은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게 헷갈리실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 때문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2천 원 이상으로 비교적 넉넉하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아, 깎이는군요. 네, 하지만 전액 삭감돼서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조금 깎이더라도 몇만 원이라도 더 받는 게 당연히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액수가 그 기준보다 적다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요즘 뉴스 기사들 헤드라인이 대부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열린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것도 정확한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40만 원으로 인상되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4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한 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군요. 네, 정부 계획은 소득 하위 70% 수급자 중에서도 생활이 더 어려운,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4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재정 상황을 보면서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그 확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언제까지 모든 수급자가 4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목표 시점 같은 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에서는 그 최종 목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현재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40만 원 시대가 와도 그 순간에 내가 수급 자격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니까요. 맞네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부두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부부 감액 제도가 개선된다고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혼자 받을 때보다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로 각각 받아야 할 금액에서 20%씩 깎았거든요. 아, 20%나요? 꽤 크네요. 그죠?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드디어 정부가 이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와, 그럼 부부라고 해서 깎이는 일은 없어지는 거네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 역시 소득이 낮은 부부부터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핵심은 지금 부부가 함께 자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집이나 예금 같은 큰 재산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발목을 잡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니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네, 바로 자동차와 자녀가 드리는 용돈입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을 모르시면 정말 억울하게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산에 사시는 64살 윤미경 어르신 사례부터 보죠. 자녀들이 사들인 중고 SUV 때문에 탈락하셨다고요?
중고차 사이트에서 3,800만 원에 구입해서 기준인 4천만 원이 안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여기서 결정적인 정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보는 차량 가액은 우리가 흔히 보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시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뭘 보나요? 바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입니다. 어르신의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3,800만 원이었을지 몰라도 보험개발원 기준으로는 4,200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겁니다. 와, 4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네, 이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이네요. 아니, 그럼 그 차액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차량의 연식, 모델, 세부 등급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의 산정 기준이 시세랑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기준 금액이 딱 4천만 원이란 점이에요. 4천만 원이요? 네, 3,990만 원짜리 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4,010만 원짜리 차는 그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돼서 소득 인정액을 크게 높여버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리면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보험개발원 기준 재차 가액이 얼마인가요라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사실 좀 씁쓸한데요. 광주에 사시는 69살 박진수 어르신 사례입니다. 아들이 만들어준 신용카드를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하셨다고요. 네, 안타까운 사연이죠. 아니, 자식이 부모님 생활비 보태드리는 건데 이게 왜 소득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정부 전산망의 기계적인 판단 방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전산망은 그 돈의 출처나 사연을 보지 않아요. 그냥 숫자로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저 박진수 어르신이 매달 4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소비하는 패턴을 보고 아, 이분은 월 40만 원의 소득이 있구나라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통장으로 돈을 직접 보내드리는 건 더 위험하겠네요, 그럼.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매달 10일에 50만 원씩 이렇게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통장으로 보여드리면요. 정부 전산망은 이걸 100% 정기적인 이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100%요? 네, 이 금액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에 고스란히 더해지면서 다른 재산과 합쳐져 기준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자녀의 효심이 오히려 부모님의 연금을 막는 셈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자녀에게 용돈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너무 가혹한데요? 해결책은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성을 피하는 겁니다. 정기성을 피해라. 네, 매달 같은 날짜가 아니라 필요하실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금액도 조금씩 다르게 받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 현금으로. 그리고 둘째, 카드는 절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자녀가 직접 병원비를 결제해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드리는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지금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함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네, 딱 5가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5가지요? 첫째, 방금 말씀드린 차량 보험가액 확인입니다.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그럼 자녀 용돈 문제겠군요. 최근 6개월치 통장 내역을 쭉 훑어보면서 자녀 이름으로 매달 같은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있는지 점검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런 기록이 있다면 신청하시기 전에 자녀분과 상의해서 송금 방식을 바꾸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배우자의 비상금 통장입니다. 아, 배우자 재산도 합산되니까요? 그럼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부부는 완벽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따로 관리하던 통장에 관련돼서 탈락하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신청 전에 서로 솔직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합산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보험 해지 환급금이네요. 이것도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언제든 해지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봅니다. 가입한 모든 보험사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오래 보험 보험은 생각보다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국민연금 정확한 수령액 확인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앞에서 말씀드린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하러 가실 준비가 된 겁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네, 동사무소라고도 하죠. 맞아요.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챙겨가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는데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있는지 모두 조회해 주세요. 이건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자 신청란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건 뭔가요? 이번에 아쉽게 탄핵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나라에서 매년 알아서 재심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자격이 되면 먼저 연락을 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입니다. 놓치면 손해죠.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든든한데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노후를 더 튼튼하게 만들 추가적인 기둥 2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추가 기둥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요. 네, 특히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담보대출, 즉 부채로 인정이 돼서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와, 생활비도 확보하고 기초연금 자격까지 지킬 수 있다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2번째 기둥은 역시 국민연금이겠죠?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둘 다 챙기셔야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혹시 65세 이전인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못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임의 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가입 기간을 채우면 평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건 역시 국민연금공단에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아는 만큼 그리고 움직이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아직 신청을 망설이거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내용들을 꼭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는 가장 값진 배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고 노후가 평안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